네,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에너지정의행동에서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이헌석이라 그럽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나 다양한 다큐멘터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실 그동안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있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대안으로서 그동안 어떤 것들이 고민되어 왔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인 용어부터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위에 있는 이렇게 이제 얼음이 많이 덮여 있는 그런 사진과 밑에 얼음이 다 녹아 있는 그런 종류의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꼭 이 사진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각지에서 과거에는 빙하로 완전히 차져 있었던 그런 곳들이 얼음이 녹아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일반 땅이 드러난다거나 풀이 자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거는 1930년대 찍은 사진이 위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만년설이라 그러죠. 영구적으로 얼어 있었던 곳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녹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기상이 바뀌었다, 이런 것의 의미로만 다가서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라고 과거에 불리던 표현들을 기후 위기 혹은 기후 재난이라고 용어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좋은 변화도 있고 나쁜 변화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인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안 좋다라는 것으로만 표현하기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위기나 재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요 그래프는 19세기 말부터 최근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들쑥날쑥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하기에도 어느 해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겨울이 있고 어떤 해에는 굉장히 더운 그런 또 날씨도 있습니다. 즉 날씨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산업혁명, 19세기에 있었던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그동안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런 그 기상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은 지구상에는 굉장히 추웠던 빙하기도 있었고요. 그런 빙하기가 풀려서 따뜻한 때도 있었고 이것이 큰 축에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변화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기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화석 연료, 과거에 있었던 이제 석탄이나 석유처럼 과거에 지구상에 살던 동식물들이 죽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련의 변화에 의해서 기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특히 2000년도 이후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기상 변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단순한 변화라는 표현보다는 위기라는 표현을 바꾸자라는 논의가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 각국이 다 모여서 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회의가 있는데요. 그 기후변화 협약에서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물질을 크게 6가지 종류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이산화탄소입니다. CO2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 온실가스 중에서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온실가스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
이런 것들을 태울 때 나오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메탄입니다. 요즘은 이제 과거 이름으로 메탄, 최근에 메테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 쓰레기라든가 뭐 각종 그 동식물 같은 것들이 썩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에도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이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의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큰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양은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더 많습니다만은 이제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정도는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이 더 심각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조금 낯설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소불화탄소 또는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로 산업 공정에서 사용되거나 에어컨의 냉매 내지는 전자제품들을 이렇게 만들 때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산화질소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석탄 같은 것들, 쓰레기 같은 걸 태울 때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6가지가 현재 국제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종류다. 그래서 6대 온실가스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들 온실가스는 다른 그 기체와 다르게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온실가스가 주변에 있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열을 밖으로 퍼지지 못하게 하는, 열을 잡아주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 보시면 나오는데요. 마치 지구에 이불을 씌워 놓은 것 같은 그런 이제 효과가 보이는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들어온 빛이 밖으로 다시 이제 방출이 돼야 되는데 방출되는 거를 이들 온실가스가 막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지구의 온도는 점점 뜨거워지겠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과학자들은 그동안 이제 분석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온실가스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왔는지를 역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1750년도 18세기부터 최근까지 각 대륙별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이 배출됐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온실가스 아까 6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은 유럽 쪽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된 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영국이고 그것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됐기 때문에 19세기 말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썼던 데들은 유럽입니다. 하지만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파란색으로 되어오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굉장히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20세기 중후반부터 나오게 되면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실가스가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일 텐데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느냐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지구상에 있는 온실가스는 어느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100년 이상 오래된 기간 동안에 온실가스를 인류가 계속 배출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제 지구 대기에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던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현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과거에 많이 배출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붉은색으로 그래프에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 배출했던 총량을 본다면은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양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하는 양이 제일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것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내지는 산업을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도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이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역시 이산화탄소인데 산림이라든가 또는 토지를 개간한다거나 이런 데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 양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 16% 정도가 메테인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나머지 가스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실제로 이 각각의 분야별로 이 온실가스를 한번 나눠서 본 겁니다.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기와 열을 생산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또 전 세계 각국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 부분 많은 것을 또 이제 석탄이 아닌 다른 연료원들,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를 생산하거나 거기서 열을 생산하는 것에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농업이나 산림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논에서 벼를 키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만은 벼를 키우다 보면은 밑에 이제 물이 고여 있게 되겠죠. 그 고인 물에서 볏짚이라든가 또는 좀 비료 같은 것들이 이제 썩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또 메테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양들을 모으게 되면 그 양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24% 정도는 농업이나 산림, 기타 토지 이용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산업 분야입니다. 산업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은 산업 공정상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일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기와 열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산업 공정에서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철을 생산하는 용광로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철을 녹이기 위해서 석탄을 떼서 그 용광로를 뜨겁게 달구어서 이제 철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체 한 21%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운송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탄다, 버스를 탄다, 배를 탄다, 비행기를 탄다.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체의 한 14% 정도를 차지합니다. 다음 옆에 보시면 이게 건물이라고 녹색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온실가스를 배출할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난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난방의 연료로 사용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집에 보일러를 뗀다. 그래서 보일러를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한다. 이때 이제 가스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가스 역시도 대표적인 이제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기라든가 산업공정 또는 운송, 건축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보시면은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은 전 세계에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에너지를 어떻게 써왔는지를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제일 밑에 있는 갈색으로 보이는 것이 석탄이고요. 그 위에가 석유, 그리고 좀 짙은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천연가스, 노란색이 핵에너지, 그리고 그 위에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이오나 또는 기타 이제 에너지원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은 쭉 늘어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에너지 소비량이 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중은 약간 달라지긴 했습니다. 밑에 둥글게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1970년대는 석유를 제일 많이 썼던 겁니다. 석유가 약 6% 정도 차지했었고요. 그 다음이 석탄, 그 다음이 천연가스 이런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면은 2017년도의 경우에는 보시면 여전히 석유의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그 비중이 1970년대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석탄, 천연가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좀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는요. 전 세계 중에서도 주로 좀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썼는지를 그래프를 그려준 겁니다. 왼편에 보이는 것은
전 세계를 다 합쳐놓은 것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좀 잘 사는 선진국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썼는지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두 개의 그래프 보시면 가장 큰 차이가 왼쪽 편에 있는 것은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즉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쭉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2010년도 이후에는 약간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 들어서 기후 문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많이 지금 현재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둥근 그래프도 한번 보시죠. 과거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역시나 제일 많이 썼고 그 비중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로 넘어오게 되면은 석유의 비중은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석탄의 비중은 더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2018년도의 경우에는 석탄보다는 천연가스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더라도요, 갈색 부분이 전체적으로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세먼지 문제, 온실가스 문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석탄은 점점점 줄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대륙별로 나오는 것들도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좀 차이점들이 있다면은 최근 들어서 중국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오른편 위에를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걸 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냐? 뭐 인구가 많은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더 봐야 될 것은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을 중국 사람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을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인 거죠. 즉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늘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중국이 1차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내지는 석탄 사용 같은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책임은 우리 전체에게 다 있는 거다. 우리 인류 전체에게 다 있는 거다. 왜냐하면은 중국산을 쓴 것은 중국 사람만 쓴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쓴 거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건을 적게 생산하고 내지는 더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계속 물건을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이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라는 문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그런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때 제일 많이 언급이 나오는 것이 석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래프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위에 있는 겁니다. 2000년도 이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OECD 국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밝은색,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을 그래프에서 아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경우에는 하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석탄은 이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이후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늘고 있는 추세는 확실히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양도 과거에 비해서는 절대적인 양도 약간씩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표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석탄을 생산하는 국가들의 순위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중국이지요. 중국이 3,550 메가톤을 이제 석탄을 생산하고 전 세계 석탄 생산량의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그 밑에 2등으로 있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가 771 메가톤인 거죠.
이 두 개만 비교해 봐도 굉장히 1등과 2등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등을 다 합치더라도, 그러니까 2등, 3등을 다 합치더라도 중국이 더 큰 것이지요. 그만큼 그동안 중국이 많이 석탄을 생산해 왔고 또 소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편을 한번 보시죠. 오른편에 있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실제로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의 순서입니다.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인도고, 3등이 일본, 4등이 한국인 거를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규모나 에너지의 소비량, 인구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국은 사실은 세계 4위의 국가는 아닙니다. 중국하고의 인구 격차도 굉장히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굉장히 많은 양의 석탄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내에서 쓰고 있는 석탄 중에 연탄 정도를 제외하고 특히나 화력발전소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석탄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석탄 수입량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 그래프를, 그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역시도 온실가스 문제, 그리고 한국은 특히나 미세먼지 문제까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 석탄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석탄을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해 왔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보시면은 1990년도부터 최근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는지를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 통계를 놓고 보면은 거의 뭐 한 해도 쉬지 않고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실가스 문제를 얘기할 때 1.5도 목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 파리에서 열렸었던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서 파리 협정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요. 인류가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이 모여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2도씨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2도씨를 넘지 않도록 하자. 다만 2도씨라는 목표는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최대한 1.5도씨 이상 늘리지 않도록 목표를 설정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올라간다.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구 전체의 온도가 1.5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구만한 크기의 예를 들면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의 바다 전체의 온도를 1.5도 올리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불을 떼야겠죠. 뭔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될 겁니다. 즉 우리는 1.5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인간의 느낌으로는 거의 뭐 느낌을 가질 수 없지만 이 1.5도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이미 많이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정도 이상은 우리가 넘기지 말자라고 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1.5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저쪽에서부터 이제 실선으로 계속 온실가스를 이렇게 많이 배출해 왔는데 그것을 이제 옆에 있는 녹색 점선 정도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눈에 보이기에도 굉장히 급격한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IPCC,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간 패널, 정부 간 협의체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요. IPCC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2018년도에 모여가지고 지구온난화 1.5도씨라는 이름의 보고서,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2015년도에 세계 각국이 모여서 파리에 모여가지고 파리 협정을 서로 체결한 거죠. 그래서 목표를 1.5도씨라고 정했는데 과연 1.5도씨하고 2도씨하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 거냐? 과학자들이 한번 그에 대해서 논의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요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의를 한 거죠. 그 토의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1.5도씨로 제한하게 되면은 2도씨 상승에 비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은 지구 해수면 상승은 약 10cm 정도 더 낮출 수 있고 북극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될 텐데, 즉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게 되면은 북극이 10년에 한 번 정도 완전히 녹을 거라 그럽니다. 하지만 1.5도로 낮추게 되면 10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 거다. 북극의 곰은 갈 데가 없어지겠죠. 지금은 북극에 얼음이 있고 그 위에 곰도 살고 사람들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학자들은 뭘 걱정하고 있는 거냐? 지금 속도로 나가게 된다면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될 일들이 10년에 한 번꼴로 생길 거다. 그러니 이거를 100년에 한 번 정도로 늦추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5도씨로 이런 그 지구 온도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여기 밑에 노란색으로 줄을 그어 놨습니다. 2010년도에 온실가스 배출했던 거 대비 약 45% 정도, 거의 절반 정도로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2050년도까지 순배출 제로,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어떻게 0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지구 생태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로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1.5도씨 위험이 있을 때와 2도씨의 위험이 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까 얼음이 녹는 거 이런 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서식지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생물의 비중이라는 표가 나옵니다. 위에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요. 1.5도씨로 줄이게 되면 곤충의 6%, 식물의 8%, 척추동물의 4% 정도는 원래 자기가 살던 서식지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0.5도 더 올라가서 2도씨 정도가 된다면 이런 비중이 2배가 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은 동식물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해수면 상승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0cm라고 해봤자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 정도 물 높이가 올라간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서해안에도 갯벌 보시면은 물이 계속 들락날락 거리죠. 들락날락 거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정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cm가 줄어들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 보고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면이 상승되면은 과거에 살던 땅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는 땅뿐만이 아니라 농경지라든가 또 다른 이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들까지 다 잠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제 완전히 쓸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1.5도라는 목표는 지구 온난화를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1.5도는 오늘 뭐 강의 전체 다 내용을 기억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머릿속에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을 2050년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국제기구에서 이제 권고를 한 겁니다. 그 공고에 따라서 각국 정부에서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줄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한 논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걸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는 2019년도 6월 달에 법에 탄소 중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즉 더 이상 탄소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2019년도에 했고요. 독일 지금 현재 관련한 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국가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2050년도 늦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 선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자. 그래서 핀란드의 경우는 2035년도까지 탄소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겠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2045년도까지 우리는 탄소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법으로까지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 중에 한 개입니다. 지금까지 쓰던 화석연료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다 석유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차 전부 다 전기차로 바꿔야죠. 그럼 전기로 바꾸면 다 되는 거냐? 아닙니다. 단순하게 전기차라도 그 전기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어차피 전부 다 마찬가지인 거죠.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운송을 한다거나 나머지 것들을 쓴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지금까지 거의 100년 이상 진행해 오던 화석연료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선언이 아니라 사회를 구체적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을 각국 정부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안타깝게도 이 기후 문제 관련해서는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해외 NGO들이 한국을 보고 기후 악당 국가다라고 이제 수없이 많이 표현을 했고요. 왜 그런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12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한 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순서를 보시면은 제일 위에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브라질 이런 순서들이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입니다.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배출하는 절대량은 더 많겠죠. 한국은 보시면은 12위 국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들 또는 뭐 많은 나라들이 이미 온실가스를 줄였거나 줄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도 온실가스가 좀 늘고 있고요. 특히 2017년도에는 온실가스가 한동안은 좀 정체 상태에 있다가 늘고 있는 그런 약간 늘었던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한 그래프가 나오니까요. 경제 규모로 보나 아니면은 인구수나 여러 가지 면들을 보나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잘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의 악당 국가, 기후 악당 국가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나라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린 나라는 독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데고요. 저기 왼쪽 편 위에 보시면은 실선이 쭉 나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점점 줄어든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중간에 점점점 해서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직선이 그어진 게 두 개 보일 겁니다. 저게 이제 97년도 교토 의정서에서 잡아놨었던 목표치였습니다.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거죠. 즉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고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해서 더 많이 온실가스를 줄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요. 현재 상태대로라면은 여기 오른편에 보이는 것처럼 주황색으로 저 범위 안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조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2050년도가 되게 되면은 거의 0에 근접하는 상태까지 갈 수 있죠. 하지만 완전히 0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환경단체들의 경우에는 지금도 너무 약하다. 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저 그래프가 더 밑으로 훨씬 더 급격하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을 포함해서 있는 유럽연합 전체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였는지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잘 줄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는 그거보다는 좀 완만합니다만은 교토 의정서에서 얘기했었던 목표치는 전부 다 달성을 했고요. 그거보다도 더 밑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1990년도보다 온실가스가 더 줄어든다. 우리가 보통 온실가스를 줄이는 얘기를 하면 전기 끄라는 얘기냐, 석기 시대로 돌아가라는 얘기냐, 촛불 켜고 살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전기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즉 불필요한 에너지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석탄 발전했던 것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수십 년 동안
해오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좀 잘 된 예를 본다면 좀 잘 안 된 예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과거에 부시 행정부도 그랬고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국가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서 사실 국제사회의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했는데요. 한번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1990년도에서 2000년도, 2010년대까지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 이후에 추세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가 몇 번 들락날락 하긴 했습니다만은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아까 유럽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교토 의정서에서 잡았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교토 의정서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1990년도 정도 수준에서 온실가스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 쭉 간다면은 유럽 전체에 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잘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한번 보실까요? 일본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뭐 급격히 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계속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교토 의정서상의 목표를 잠깐 달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결국 다시 잠시 늘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줄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은 2050년도에 온실가스 0으로 갈 수 있을지 사실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대표적으로 잘 못 지키고 있는 나라죠. 자, 이제 한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은 덜한 나라입니다. 산업혁명이 초기에 했던 나라가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야 산업화가 된 나라이지요. 하지만 최근 배출하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보시면 1990년도 이후에 온실가스는 쭉 계속 느는 추세였고요. 중간 한번 들어갑니다. 요거는 97년도 IMF 때 잠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붉은색으로 점선이 쭉쭉쭉 보이는 게 있는데요. 당시에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최소한 이 정도 선까지는 배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던 겁니다. 근데 그 점선보다도 실선이 더 위로 올라가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부 스스로 잡았던 목표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해서 내가 온실가스를 요거만큼만 배출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배출을 더 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는 다 온실가스를 줄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줄이겠습니다도 아니고 늘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당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해외에 있는 단체에서 이제 잡아놓은 향후 추세를 잡아놓은 건데요. 온실가스가 제로로 가는 것은 그래프에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한국의 상황은 온실가스를 완전히 0으로 만드는 건 고사하고 올라가는 추세를 꺾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추세를 더 낮출 것이냐, 그리고 궁극에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공고하고 있는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0으로 만들 것이냐,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현재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뭐 다양한 논의도 있었고 지금도 많은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또는 어떤 방안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많이 얘기되고 언급되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겁니다. 과거에 많이 쓰던 석탄 발전소 또는 조금 더 석탄보다는 사실 천연가스가 좀 더 친환경적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안 쓰게 되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런 태양광입니다. 우리 고속도로를 달리시다 보면은 휴게소에서 이렇게 그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위에 태양광 판넬이 설치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변이 뻥 뚫려 있고
그리고 굉장히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면 어디나 태양광 판넬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농촌이나 도시 지역 다 마찬가지고요.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큰 시설물을 설치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 판넬의 경우에는 건물 지붕 위에 설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왼쪽 편에 보시면 역시 이것도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길 옆에 이렇게 안 쓰는 공간들이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통은 나무가 심겨져 있거나 잔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공간 중에 한 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간은 굉장히 소음이 심하고 접근하기에 힘들어서 별도의 용도로 쓰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렇게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서 그곳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위에 보이는 것은 이제 호수에 태양광을 설치한 겁니다. 호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이 뻥 뚫려 있고요. 굉장히 평평한 곳이고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게 되면은 빛이 직접 물에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증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곳에 물고기들이 산다면은 밑에 이게 호수 위에 부표를 띄우고 그 위에 태양광을 놓기 때문에 그 밑에 물고기들이 모인다거나 이런 또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안 쓰는 땅, 짜투리 땅 이런 곳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돼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 태양광 판넬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가짜 뉴스 또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판넬에서 중금속이 나와서 토양을 오염시킨다. 또는 물을 오염시킨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뉴스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판넬 중에서 중금속이 발견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약간의 중금속이 사용되는 거더라도 또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뭐 전선을 연결하는 곳에 약간의 납땜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거나 잘못된 뉴스가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죠. 그리고 태양광으로 인한 전자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전기 제품이니까 그 주위에 전자파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양은 우리가 집에서 매일 쓰는 드라이기나 뭐 다른 가전 제품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광 판넬 바로 옆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집에 설치해 놓은 미니 태양광의 경우에도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이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생기는 전자파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태양광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급이 아직은 좀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 태양광 판넬이 보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풍력입니다. 보이는 사진은 두 군데 군산과 영덕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풍력 발전기는 처음 육상에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육상에 설치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인 거죠. 육상에 설치하는 것들이 끝나게 되면은 해상 풍력으로 가게 되고요. 그것도 처음에는 해안 인근에 설치했다가 최근 유럽의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해안에도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각각이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의 경우에는 어디나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시, 서울과 같은 큰 도시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기의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크고 설치하는 장소가 사실 바람이 굉장히 잘 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장소가 좀 정해져 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판넬은 햇볕이 잘 드는 낮 시간에만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면은 풍력 발전기는 계속 바람이 일정하게만 분다면은 하루 종일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장단점들이 재생에너지마다 분명히 있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현재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전 세계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 편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전 세계 양 중에 중국의 양이 전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요. 유럽에 있는 28개국 재생에너지 발전기 다 합친 것보다 중국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태양광 풍력 그럼 선진국들이 하는 거 아니야? 잘 사는 나라가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미 기술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또 적극적으로 에너지원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이 1등입니다. 그 다음이 2등이 가운데 표인데요. 가운데 표 보시면은 미국입니다. 그 다음이 독일, 그 다음이 인도, 그 다음이 일본, 영국 이런 순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독일이 굉장히 많이 차지했는데요. 인구수 대비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가 독일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구수 대비보다는 중국이나 미국이 더 큰 나라다 보니까 전체 절대량은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냐? 안타깝게도 상위 6개국 안에 대한민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있고요. 가운데 표 보시면은 양을 일단 절대량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작은 양을 한국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인구수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기 때문에 설비 용량이 얼마나 있는지 갖고는 1:1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전체 전력 생산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현재 OECD 선진국들 전체 평균은 24.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유럽 쪽은 조금 더 많아서 33.4% 정도가 현재 2017년도 현재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전력 중에 33% 정도, 3분의 1 정도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얼마나 될까요? 가운데 제일 잘 보이죠? 3.5%. OECD 국가가 약 36개국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꼴찌에서 2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나라들마다 기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처럼 지열이 좋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한 나라도 있습니다. 또는 저 위에 보시면 캐나다 수력 발전이 좋은 나라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1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이미 발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훨씬 좋지 않거나 우리보다 경제 상황이나 기술 조건이 안 좋은 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하려면은 기술이 없다거나 날씨가 안 좋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죠. 하지만 한국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를 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고 다양하다는 것 한번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을 하려면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양이 생각보다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험적으로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지은 집 굉장히 춥죠. 또는 비슷한 시기에 짓던 집이더라도 굉장히 단열이 잘 돼 있는 집. 이런 집들은 사실 겨울철에 난방비를 많이 내지 않더라도 굉장히 따뜻한 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 편에 나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30년 전에 지은 곳과 지금 지은 아파트가 어느 정도나 에너지를 쓰는 건지를 통계적으로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약 30년 전 지은 아파트보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에너지를 약 43% 정도 적게 쓰고 있더라. 통계가 나온 거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약 31% 정도 에너지를 적게 쓰고 있더라. 즉, 누구나 다 겨울에 추운 건 싫어할 겁니다. 따뜻한 걸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적게 에너지를 써도 저 집들은 따뜻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집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 있는 창을 새로운 걸로 바꾼다거나 또는 벽에 여러 가지 단열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집에서 쓰는 에너지 요금 그리고 에너지 양을 30%에서 4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아끼자 하면 절약하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죠. 안 쓰는 등을 끈다거나 이런 게 대표적인 절약입니다. 근데 절약과 함께 반드시 강조해야 될 게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즉 과거와 똑같은 정도의 온도, 똑같은 정도의 밝기더라도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많죠. 과거에 쓰던 백열 전구를 형광등이나 LED 전구로 바꾼다면 전기를 조금 쓰더라도 더 밝게 살 수 있습니다. 난방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훨씬 더 기름이나 가스를 적게 쓰더라도 따뜻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함께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복잡하게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단열재를 어떻게 넣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자동차를 댈 수 있으면 안 타는 게 좋고 대중교통을 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대중교통이든 아니면 개인의 자가용이든 어떤 연료를 가지고 자동차가 운행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지금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내연기관, 즉 휘발유로 가는 차든 디젤로 가는 차든 이것을 판매 금지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2040년도, 30년도 또는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도 점점 더 빠르게 이제 디젤 차나 휘발유 차를 더 이상 쓰지 않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 주위에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는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미 뭐 지금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의 이제 자동차 생산 순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전 세계의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 탑10 상위 10개를 모아봤는데요. 그 중에 5개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테슬라 같은 그런 이제 회사들은 많이 들어봐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기차 분야에서도 세계 1등으로 계속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산업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좀 더 선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한다면 산업 분야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변화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후에 몇 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 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 안 쓰려면은 핵발전소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하지요. 과거에 체르노빌, 1986년도 체르노빌 사고나 2011년도 있었던 후쿠시마 사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경 30km 이내에 사람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경우에도 벌써 10년 가까운 사고가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인근 지역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가 없으면은 핵발전은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핵폐기물 문제인데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경우에는 10만 년이나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걸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라들마다 굉장히 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10만 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어서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3만에서 6만 년 전에 살았던 그런 이제 인류의 전 조상 같은 이제 존재지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10만 년 동안이나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이 있겠느냐? 설사 있더라도 그게 윤리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일부 재생 에너지는 환경 파괴적인 재생 에너지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언급하는 대표적인 것이 조력 발전소입니다.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 힘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건데요. 서해안의 강화도, 성모도, 교동도 사이에 큰 댐을 설치해서 조력발전소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계획은 전부 다 백지화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환경 파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댐을 짓게 되면은 인근 지역이 다 물이 순환하지 않아서 갯벌이 썩게 되는 거지요. 즉 에너지 원 자체는 화석연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핵폐기물이 나오는 핵발전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력발전이라는 그 방식 자체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앞서서 설명드렸던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산을 깎아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한다거나
또는 굉장히 중요한 해안가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환경 파괴를 일으키겠죠. 즉 단순하게 에너지원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냐 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다른 환경적인 요소를 어떤 것들을 파괴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함께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그 큰 틀의 변화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같은 것들이 그럴 텐데요. 전기차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과거처럼 매연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산화탄소도 적게 나올 것이고요. 더 좋은 일인 거죠. 하지만 전기차에는 엔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을 만들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 운영하는 일자리는 생길 겁니다. 즉 한국 사회 전체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걸 보고 정의로운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함께 이런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극복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저 그림은 서울의 한강에서 겨울에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입니다.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한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얼게 되면은 걸어서 한강을 건널 수도 있을 정도가 되었었다 하고요. 서울 인근에는 그냥 빈 공터에 물을 모아 놓으면은 그게 얼기 때문에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인근에는 그런 스케이트장이 굉장히 많이 있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물이 얼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뀐 거죠. 기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도 어떻게 바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사람의 일자리도 바뀔 거고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왔던 것들이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1960년대 서울역 근처에 소와 말이 끄는 마차가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당시에 소와 말을 끌던 마부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금은 다 트럭을 운전하는 일자리로 바뀐 겁니다. 비슷하게 세월이 지나가면은 과거에 있던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하고 세상이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뀌어가기도 합니다. 과거에 타자학원이라든가 또는 신문을 만들던 활자공 같은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했죠. 저는 이제 기후위기 문제는 단순하게 환경을 지킨다, 환경을 사랑한다 라는 것으로 시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우리 미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또 그것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강의가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후위기 문제 그리고 에너지 전환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표가 있다 그랬습니다. 2도 목표를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2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몇 도 목표를 맞추는 것이 현재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의 효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현재 함께 맞추려고 하는 지구온난화의 목표는 몇 도일까요? 두 번째, 기후변화 협약에서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공고했습니다. 몇 년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국제사회에서 공고했을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온실가스 종류를 크게 기후변화 협약에서 6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6가지 종류 중에서 온실가스의 양이 제일 많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양도 제일 많고, 그래서 보통 온실가스다 그러면은 이 기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체일까요?